올레가 쉼없이 돌아가며 조박한 손이 바쁘게 움직인다. 시로의 형태를 잡는 중요한 일이기에 더욱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는 마치 부서진 나뭇가지가 갈라지는 듯한 불쾌한 음성으로 내내 귀찮게 들려온다. 무시하려고 해보지만 속삭임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마치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중얼거리는 것처럼 내 머릿속을 울린다. 결국 나는 한숨을 내쉬며 물레질을 멈추고 말았다. 잠시 후 문득 생각이 난다. 조금 전 옆집에 사는 노인네가 찾아와 항아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 노인은 오래전부터 말썽을 부리던 인물이다. 40년을 이웃으로 지내면서도 그의 기묘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항아리 하나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거절했지만 그때뿐이다. 그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나를 괴롭힌다. 그 이유는 단단하다. 돈이 들지 않는 시로 만들기를 계속하라고, 그냥 그만두라고.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몇 년 전 마지막 시로가 팔린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요즘 세상에 누가 시로로 떡을 해먹겠는다. 내게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았더라면 벌써 굶어 죽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로 만들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뿐이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시로에 바쳤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증언도 받았고 제법 유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내 손은 더욱 정교해졌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잔인이라 부르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만족할 만한 작품을 만들었다고 느낀 적이 없다. 곤반이 일은 지긋지긋하지만 그만두면 내 인생이 의미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죽기 전에 완벽한 신호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 순간 불쑥 공방 문이 띠걱거리며 열렸다. 또 누군가 왔나 싶어 한숨을 쉬며 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그곳에는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불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분명히 얼굴은 순간적으로 펴지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 아이는 다름 아닌 내 손자의 모습이었다. 이름은 구동가. 그 아이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마치 나를 알아본 것처럼 다나와 내 품에 쏙 안겼다. 입으로는 아이고, 우리 도마 라고 속삭이며 그를 애타게 만지며 말했다. 하지만 그때 내가 어렴풋이 느낀 건 그 아이의 눈빛이 이상하다는 것이었다. 눈에 띄게 어둡고 깊은 어두운 구멍처럼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었다. 이 아이는 정말 내 손자일까? 아니면 그저 내 정신이 만들어낸 환상일까? 그때 문득 고요한 공방 속에서 무엇인가 다른 지문이 감돌기 시작했다. 이곳, 이 공방이 마치 다른 차원과 이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이 불길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애교 많은 손자, 도마는 유난히 명비의 일을 따라하려고 애를 썼다. 그는 발길을 따라 흙더미를 치며 마치 그곳이 장난감이라도 드는 양 치덕거리며 놀았다. 연배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내가 지금 가지고 노는 게 나중에 시루가 된다는 걸 알고 있니? 그렇게 설명을 하며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그 설명은 도마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을 것이다. 그때 곤방 눈이 신경질적으로 열리며
영비의 아내인 나키가 들어왔다. 보마가 진흙으로 원만이 된 옷을 보고 나키는 짜증을 내며 소리쳤다. 항상 그런 일이잖아. 밖에 나가서 제대로 놀아. 그런 말에 명배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보마를 아내에게 넘겼다. 할아버지와 떨어지기 싫어 칭얼거리는 승지를 명배는 다정하게 달래주었다. 금방 갈 테니 할머니랑 있으렴. 그렇게 말하며 보마를 안심시켰다. 공방은 다시 고루해졌고 명배는 작업을 이어갔다. 이번 신우의 느낌은 좋았다. 아마도 이것이 마지막 신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이틀이 지나고 재물을 익히는 작업까지 마친 뒤 이제 건조와 밤하에서 굽는 작업만 남았다. 명배는 시로 30개를 만들었지만 그중 단 하나만이라도 완벽하게 맞으면 성공이라 생각했다. 제다이를 정리하면서 그는 오래된 가마를 점검했다. 10대 후반부터 함께해온 가마는 명배와 함께 오래된 세월을 살아왔다. 가마도 이제 은퇴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 그때 제다이를 치우던 중 커다란 균열이 발견되었다. 가마의 한쪽에 거대한 짐승의 입처럼 생긴 균열이 있었다. 그 균열을 한참 바라보던 명배는 발로 툭툭 찼다. 내가 늙은 만큼 너도 나이를 먹은 거겠지. 그는 중얼거리며 균열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한 번만 버텨주면 된다. 정말 이번엔 느낌이 좋다. 한 번만 버텨줘. 그는 가마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거투지길 기도하며 작업을 이어갔다. 그날 시루가 바짝 마르고 조를 하는 날 명배는 숨지인 도마를 찾았다. 우리 손주 뭐 하고 싶으니? 하리가 뭐든 다 해줄 거다. 명배는 도마에게 물었다. 그 순간 마음이 너무나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평생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웠다. 시루가 마르고 도마도 시골을 떠날 날이 오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느껴졌다. 명배는 장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장남은 끝내 오지 않았다. 답답해진 명배는 전화를 걸어봤다. 기사 막화로 김기가 뜨지 않는 는 답변에 그는 할 수 없이 하루 더 맡기로 했다. 그리고 다시 공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가 공방에 도착했을 때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이 있었다. 오래된 가마가 단지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다. 뭔가 다른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불안감이 명배의 마음을 감쌌다. 그날 밤 공방은 기묘한 정적에 잠식되었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어두운 존재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명배는 그 기운을 떨쳐내려 했지만 머릿속에서 끝없이 오히려 커지는 낮은 속삭임이 그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사실 손주가 하루라도 더 머무는 것이 좋았다. 지금 늙은 할아버지에게는 시루와 도마가 삶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가다듬고 명배는 공방으로 향했다. 불을 피워야 했다. 그것도 일승일대의 커다란 불을 말이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시루들은 가마 안쪽으로 들어갔다. 반년 가까이 바짝 많은 장작들이 가마 입구를 가득 채운다. 요즘에는 라이터가 있지만 명배는 고집스럽게 아궁이에서 불씨를 가져와 불을 붙였다. 시루를 만들려면 예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장작이 타오르자 불꽃은 점점 빨갛게 몰들어갔다. 아무 문제 없음을 확인한 명배는 가마 문을 닫았다. 이제 불 조절을 하며 14시간 정도 구워줘야 한다. 불이 너무 강하면 실과 깨지고
불이 너무 약하면 제대로 모양이 잡히지 않는다. 1200도 정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수십 년간 익힌 밤갈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영배는 긴장한 표정으로 가마를 지켜보았다. 어느덧 해가 지고 가마의 불씨도 차들어들었다. 별다른 문제 없이 본조 작업은 마무리되었다. 그때 봄하나 자꾸만 가마 근처로 오려고 했던 것만 빼면 말이다. 만약 잡아내지 않았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어린아이가 누굴 닮아 그렇게 호기심이 많을까?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아마 빨갛게 타오르는 담하나 신기했을 것이다. 영배는 굳어진 소리를 타며 입에서 절로 맑은 소리가 나왔다. 시루들은 이제 이대로 가만히 이틀 정도 두어야 한다. 천천히 온도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담하는 받쳐있는 상태로 그대로 두었다. 한참 지나고 배고픔이 느껴졌다. 그리고 봄화도 보고 싶어졌다. 밤하에서 노는 건 안 된다고 매몰차게 말했으니 분명 토라졌을 것이다. 영배는 손자의 기부를 어떻게 풀어줄지 고민하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늦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장남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기상 상황이 점점 나빠져서 앞으로 며칠간 비행기가 모두 취소될 것이라는 소식이었다. 장남은 명배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자신은 손주랑 함께 있으니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명배는 그런 말을 들으며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공방에 남아있는 그 불길한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고 밤하의 불씨가 사그라든 그 순간부터 공방 안에서는 무엇인가 다른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명배는 그것을 떨쳐내려 했지만 뭔가 더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질심으로 한숨이었다. 밥상을 물리고 봄아와 함께 따뜻한 부들 땅에 들어갔다. 손자는 금슬 토나졌다가 기분이 풀린 듯 여만 귀여운 게 아니었다. 그 모습에 명배는 잠시나마 마음이 따뜻해졌다. 다음날 아침 아내 오키는 집 정리를 한다며 분주하게 문지렸다. 명배가 손을 보태려 하자 오키는 제발 시루나 제대로 만들어라 며 면방을 주었다. 명배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괜히 도만을 불렀다. 하지만 도만은 채 물러나단 건지 대담이 돌아오지 않았다. 보나마나 마당에서 흙놀이를 하고 있을 것이다. 명배는 그러면서 기계를 빼고 누웠다. 전날 종일 일을 해서 그런지 허리가 시큰해졌다. 몸이 따라지지 않으니 한우한우 작업하는 게 쉽지 않았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며 자신이 완전히 노인이 되어 거린 것 같다. 그 생각이 약간은 섭을 커지기도 했다. 어쩌다 시루에 이렇게나 매달리게 된 것일까?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도 던지면 깨져버리니 지나올 시간이 조금은 후회되었다. 아마도 끝이 머지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다. 밤하늘 한번 확인해보려는 생각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 순간 푸마는 소리가 나며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곤방 쪽이었다. 명배는 번개같이 뛰쳐나갔다. 입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반복하며 쉼없이 중얼거렸다. 단숨에 공방에 도착했을 때 처참하게 무너진 밤 하나 보였다. 며칠 전 보았던 입고의 균열이 결국 사단을 낸 것이다. 손이 바들바들 떨려왔다. 이 손이 끈이 끊어지려는 걸 간신히 참아냈다.
섣부르니 판단하긴 이르다고 생각하며 시루는 충분히 많이 만들었으니 아직 멀쩡한 곳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상황이 악화될까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걸음을 옮겼다. 왜 진작에 균열을 보수하지 않았을까? 마음속에 후회가 가득했다.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상황이 더 심각했다. 입구 뒤편으로 가마의 대부분이 폭삭 주저앉아 있었다. 영비의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다. 이젠 앞뒤 보지 않고 무작정 밤하늘 뒤집기 시작했다. 열기가 가시지 않았지만 아난곳하지 않았다. 벽돌을 잡아 뒤로 던질 때마다 박살이 난 시루 조각들이 보였다.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상실감을 감히 누가 알아줄 것인가? 몇 분 동안 마치 미친 사람처럼 힘내다. 이내 포기한 듯 멈췄었다. 그리고 화상을 입어서 다 벗겨진 손으로 눈과 먼지를 닦아냈다. 영배가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가만히 끝자락에 보이는 곳이 있었다. 그것만큼은 아직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덕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잘만 하면 그 안에 작은 공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작은 희망의 조각이 명배의 마음에 다시 한번 불씨를 지폈다. 그것이 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길일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천천히 그곳으로 다가가 이로 덮인 벽돌 몇 개를 채워냈다. 저녁하게 먼지가 쌓여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명배는 얼어붙고 말았다. 정말 작고 아슬아슬한 틈새에 온전할 시루 하나가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이다. 적지 않은 나이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루는 본 적이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평생을 찾아 헤매던 것이리라. 먼지를 뒤집었었지만 한눈에 그 아름다움을 알 수 있었다. 이제서야 왔구나. 이제야 왔어. 어찌나 영롱한지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다. 포를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뜨거운 줄도 모르고 영멜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번지면 깨져버린다는 생각은 이제 전혀 떠올릴 수 없었다. 그가 조금 전까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다. 영배는 이미 그 신호에 홀려버렸다. 마침내 그동안의 고통과 인내를 보상받을 시간이 온 것이다. 이 순간 공방에는 신우와 구명대 오직 둘뿐이었다. 밭을 시간 옥지는 정신없이 청부 정리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왔다. 분명히 앞에서 흙장난이나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도마는 보이지 않았다. 도마야, 아이고 우리 막둥이가 어디 갔니? 옥지는 당장이라도 할머니라고 뛰어올 것 같았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미처 싶지 못할 신호가 선할까봐 명배는 여전히 눈으로만 그 자태를 쫓고 있었다. 무너짐 잔해 사이에 봉화의 신발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 순간 성철이 긴장된 얼굴로 열차의 제동을 걸었다. 문이 열리며 승객들이 탑승했다. 신천 직관사인 그가 맡은 첫 번째 모임이었다. 들도 충분히 받았고 철저하게 숙지했지만 긴장감을 떨칠 수는 없었다. 사소한 실수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그 책임감이 성철의 어깨를 무겁게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철도대학부터 교육, 수료, 면허 시험까지 늦은 나이에 기관사나 되기 위한 과정에서 가족들의 희생이 컸다. 만삭의 아내와 늙고 덩든 부모님이 성철이 수입 하나 없이 공부하는 동안 학비를 걸어다 주었다.
이제는 그들에게 보답할 때가 왔다. 오를 닫고 열차를 출발시킬 성철은 결코 첫 번째 운행에서 사고를 칠 수 없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자꾸만 얼마 전 선배 기관사의 일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사람을 치고 휴직을 한 선배의 사건은 아직도 성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선배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왔다. 선배는 어떤 생각으로 선로에 끼어들었을까? 승기를 안전하게 옮기는 직업이었는데 어쩌다 사람이 죽게 된 걸까? 성철은 정신을 차려야 했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전방을 노려봤다. 운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곧이어 열차가 출발해야 했다. 기점은 현산이 살고 있는 작은 집 근처의 역 이름이었다. 서울에서 이제는 판자촌을 보기 힘들다고 했지만 현산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여전히 그런 자리가 많았다. 현산의 집도 그랬다. 기억이 날 때부터 현산은 이 판잣집에서 살아왔다. 아버지가 유명을 발휘한 뒤로도 이 집에 살았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금도 여전히 이 집에 살고 있었다. 벌커덩, 벌커덩, 요란한 소리가 나며 집 앞으로 열차가 지나갔다. 현산의 할머니는 생전에 그 열차를 보며 자주 말하곤 했다. 반신 아들을 잡아먹은 몫을 물건이라고. 현산의 아버지는 공장에서 한쪽 다리를 잃었다. 현산이 6살 때의 일이었다. 공장 집은 얼마 안 되는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받았다. 할머니는 저 푼돈이라도 있어야 겨울을 버틸 수 있다 며 말했지만 아버지는 결국 그 돈을 받아들였다. 따뜻한 겨울과 한쪽 다리를 맞바꾼 아버지는 포기를 몰랐다. 판사는 그때 너무 어려웠고 할머니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 여겼다. 이것이 가장의 몫일 것이다. 라는 말처럼 아버지는 포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를 하지 않아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니었다. 어린 시절 몸이 불편한 사람을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었지만 아버지는 발톱을 팔아 간신히 양말 공장에 취직했다. 다리가 없음이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은 포장 작업뿐이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수많은 양말을 포장지에 집어넣었다. 그렇게 번 돈은 현산의 가족이 좋게 식사를 하고 조금 남는 정도였다. 배는 치러도 월세를 낼 돈이 없으니 다른 벌이가 필요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폐지만 아니라 공병, 부대까지 닥치는 대로 모았다. 한 손은 목발을 짚고 다른 손으로는 수거한 물건들을 마대에 담아 질질 끌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양말 공장에서 일을 마친 후 어김없이 줄 것들을 찾았다. 동네를 한 바퀴 도나도 수확이 변변치 않았다. 이런 때면 항상 아버지가 가는 곳이 있었다. 기저철로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버릴 쓰레기들이 가득하다. 그 중에는 음료수 병처럼 제법 그럴듯한 물건들도 많다. 아버지에게는 이곳이 모다지 판과 같았다. 한 가지 단점은 그곳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었지만 아버지는 이 시간을 머릿속에 실이 메우고 있었다. 11시간이 넘으면 애초에 열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그 시간은 넘길 수 없었다. 그렇다고 들어가도 된다는 건 아니었다. 절도 통행은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아버지는 마음 놓고 고물들을 주우러 다니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가져갈 물건이 제법 많았다. 신이 나서 절도를 해가며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열차 사고였다. 예정에 없던 열차가 운행을 시작한 것이다. 정비를 뒤늦게 마친 열차를 올려보내라고 상부에서 지시를 한 것이다. 오래나던 기관사는 충격을 받아 은퇴했다고 들었다. 아버지는 피해자이기도 했고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했다. 굶어 죽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살려고 한 거라고 호소해야 했지만 그때 현사는 너무 어렸다. 이번에도 푼돈이 나왔다. 아버지가 겁을 어겼기에 할 이름이 아니다. 1억은 면목이었다. 그 돈으로 현사는 반년 정도 먹고 살 수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피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장래가 끝날 무렵 할머니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신뢰가 찾아온 것이다. 가끔 기억이 돌아올 때면 열차를 보며 욕을 했다. 판사는 천에 고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일을 시작했다. 신문 배달부터 공사장 막노동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한참 예쁘고 발랄한 나이였던 한사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돈을 벌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또래들은 대입 시험을 준비할 때 한사는 취직 자리를 찾아야 했다. 그렇게 성인이 되기 일주일을 남기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방바닥에서 차갑게 쉬고 있었다. 사인은 영양실조였다. 의사는 요즘 세상에 영양실조가 어디 있냐 며 기가 막혀 했다. 누구 손님 찾지 않는 장례식을 마친 후 현사는 귀전역으로 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절로 가서 몸을 이었다. 조금만 있으면 열차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마친 순간 열차의 전조등이 보이기 시작했다. 오늘은 시간을 잘 지켜서 다행이다. 경적 소리가 울려 퍼진다. 현사는 눈을 감았다. 이제 가족들을 다시 만나러 갈 시간이다. 조금 전 선로에 눕는 현산을 바라보는 사내가 있었다. 그가 지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사는 그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윽고 열차가 다가왔다. 오늘 불쌍한 소녀가 죽는다. 이숙한 기관사가 제때 열차에 제동을 걸지 못한 탓이다. 사내는 순식간에 사라지더니 열차 운전석에 그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동시에 기관사의 고개가 톡 숙여지며 열차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그리곤 다시 사내는 운전석에서 사라졌다. 시끄럽게 들려오던 열차 소리가 순간적으로 멈추었다. 이제 끝난 건가 싶어 현사는 눈을 떴다. 하지만 아니었다. 열차는 여전히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열차가 아주 느리게 다가왔다. 어느 정도냐면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가 더 빠를 정도였다. 그래도 이쪽을 향해 오는 것은 확실했다. 열차 안에 기관사나 보였다. 그는 왜인지 의식이 없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앞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다. 아, 이것이 주마등이구나. 불편한 몸으로 끝까지 가족을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 현산을 사랑했던 아버지, 그리고 현산이 사랑했던 아버지. 갑자기 현산의 몸이 일으켜졌다. 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이더니 철도 밖으로 향했다. 현산도 그물 뒤를 따르지만 확실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내 몸이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러 가야 하는데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은 꾸준히 움직였다. 마침내 현사는 철로를 벗어나고 말았다. 그리곤 다시 모든 것이 탐수배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열차가 찬산의 dim을 스치듯 지나쳤다. 발이 심히 풀려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것만 같았다. 주마등이 아니었다.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을 수뇌하며 눈물이 쏟아졌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찬산을 만나러 왔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주었다. 눈물을 훔치며 일어났다.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가족이 함께 살던 판잣집으로. 이번엔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갔다. 급정거한 열차에서 성철이 소름지둥 내렸다. 분명히 솔로에 사람이 있었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다. 헛것을 본 것인다. 안도감이 몰려왔다. 조금 전에 왠지 모르게 정신을 잃은 듯 했지만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해선 안 된다. 떨리는 발이 힘을 지웠다.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성철은 마저 운행을 해야만 했다. 그는 기관차로 올라탔다. 그리고 이내 열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사내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10수년간 솔로에 머무른 보람이 있었다. 나는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진 않을 것이다. 그래,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살아나는 현산, 그녀가 행복하길 바란다. 현산의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인점 없는 바닷가에서 누군가 수면 위로 천천히 고개를 내민다. 그리곤 참았던 숨을 단번에 내쉰다. 그녀는 이 지역의 최연소 해녀다. 35세, 한양. 2년 전, 도시의 치열한 삶을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이곳 강원도로 왔다. 무작정 뒤충했지만 먹고 살려면 무슨 일이든 해야만 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해녀라는 직업이다. 사실 외지인이 해녀가 된다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지역 사람들의 끝없는 시선이 있었다. 정말이지 지독한 시간이었지만 왜냐면 어떻게든 이겨내야 했다. 이곳에서마저 도망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해녀가 된 뒤에 시작되었다. 맥주인 매념은 기본적인 수영, 즉 모자 맥주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걸 배우고 나면 철저한 계급이 기다리고 있었다. 해녀의 계급은 승군, 증군, 학군으로 나뉘어진다. 왜냐면 처음에는 최하급인 동군에 속했다. 숙련도에 따라 계급이 나뉘었고 하루 종일 물질을 해도 능숙해지기 힘든 마당에 반일까지 나가야만 했다. 해녀의 수입으로는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은영은 지친 몸을 이끌고 일찍이 바다에 나왔다. 해녀들이 물질을 시작하기 2시간 전이었다. 본래 해녀들이 잠수를 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때 단수로 물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대로는 텀샘 동굴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몰래 나와 연습을 하는 것이다. 잠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수입은 늘어난다. 최소 1골은 잠수를 해야 불소하나 해삼을 노릴 수 있다. 잠수 시간이 짧으면 건져 올릴 수 있는 것은 돈이 되지 않는 회중일 뿐이다. 물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참았던 숨을 단번에 내쉰다. 샘과 사이의 점개, 수누비 소리다. 그들은 수돗물을 위에 잠수하고
순비 소리를 위해 부산한다. 순비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한다. 은염은 눈을 들어 주변을 둘러본다. 아직까지는 주변이 조용하다. 호흡을 가다듬고 다음 잠수를 준비한다. 조금 전 올솜에서 꽤나 실한 전복을 땄다. 문제는 드디어 적어도 15m 잠수를 해야 손이 닿을 거리에 있다는 것이다. 15m 금의 희녀들은 20m 이상 잠수해서 2분을 넘기도 버틴다. 하지만 은연이기에 저 전복은 까마득한 깃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수면을 들락날락하며 고민하던 은염은 결국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저 다른 희녀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선배들이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적당한 깊이로 잠수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때 갯벌이 저 너머에서 희녀들의 요란한 수다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은염은 이제가 지으라는 생각이 들어 재빠르게 호흡을 가다듬고 물속으로 향했다. 올장구 손벌에 2m, 4m씩 조급히 하지 않고 꾸준히 내려갔다. 하지만 호흡이 부족했다. 부족한 경험 때문에 적잖이 당황했지만 은염은 빠르게 턴정심을 찾아냈다. 조금만 실수해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은염은 다시 순비 소리를 내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기가 멈하고 시야는 흐려지지만 결국 손의 목표로 한 전복을 잡았다. 전복을 만사에 놓고 수면으로 부산하기 시작했다. 이때도 급하게 올라다선 안 된다. 자칫하단 물병에 걸리기 십상이다. 모아두었던 숨을 조금씩 내뱉으며 위로 올라갔다. 빛이 가까워질수록 은염은 마치 미래도 밝아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4m, 2m, 그리고 마침내 수면 밖으로 그녀의 얼굴이 나타났다. 참았던 숨을 몰아쉬자 입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며 생과 사의 경계를 넘은 듯한 숨비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렬한 빛에 눈이 멀어버릴 것 같았지만 은염은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판도만 그대로 있다가 맘사리를 확인했다. 바닥에서 건져 올린 전복이 맘사에 들어있었다. 가슴 벅찬 성취감에 온몸이 짜릿했다. 뒤늦게 주변을 둘러보니 깃발이 위로 희녀들이 늘어서 있는 것이 보였다. 기쁜 마음에 앞뒤 생각 없이 손에 든 맘사리를 희녀들을 향해 휘둘렀다. 그날 기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참 많이 혼이 났다. 하지만 화를 내면서도 한편으론 대결하다며 칭찬도 해주었다. 그 뒤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은염을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은염은 신이 났다. 비참했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자신감이 붙으니 덩달아 실력도 늘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무렵 은염은 중불의 위치까지 올라갔다. 이제 한 연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어엿한 희녀가 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생겼다. 그는 어촌 두장의 아들이다.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제법 나이 차도 나지만 은염은 그가 좋았다. 항상 자신만을 바라봐주고 의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연애 반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어촌기에서 사람들을 모아 잔치 형식으로 식을 올렸다. 도시에서 하는 그것과 비교하면 많이 추나했지만 은염은 행복했다. 드디어 자신이 몸담을 장소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식을 올리던 중 은염은 앞으로의 5년을 생각해 보았다. 삶은 안정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이 있을 것이다.
조금 극단적이지만 당장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씨를 올리고 일주일 뒤 은영은 밥을 먹고 나와 마당에 앉아 있었다. 그저 행복했다. 따스한 햇살, 적지만 안정적인 수입, 그리고 행복했던 결혼식. 그토록 원하던 정착할 곳을 찾았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있을까? 주방 쪽 창문에서 새신랑이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밝으라, 밝으라.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그때 은영은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익숙하면서도 이질적인 소리였다. 귀를 기울여 보니 조금 전보다 소리가 더 커졌다. 창문을 향해 이리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았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이 들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분명 일어섰다고 생각했는데 은영의 머리는 땅바닥을 향해 있었다. 다시 제대로 일어서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어디가 위고 아래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마치 우주에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미스꺼웠다. 단신이 입을 열어 새신랑을 불러봤지만 입 안에는 짜고 차가운 액체, 바닷물이 들어차 있었다.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이제는 귀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 같다. 질끈 감았던 문을 크게 떴다. 어둡고 푸른 빛이 돈을 치면 아, 이곳은 바다였다. 언제부터였을까? 전복을 잡고 난 후, 아니면 그보다 더 전, 아무래도 승관았다. 은영은 꿈을 꾸었다. 그것도 아주 길고 긴 꿈을 말이다. 하지만 행복했다. 꿈속의 세상이 막연히 그리워졌다. 환시를 마주하고 나서야 자신에게 숨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다. 점점 흐려지는 시야 사이로 찬란히는 수면이 비친다. 은영은 몸에 힘을 풀고 다시 한번 눈을 감았다. 이대로 잠에 들면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남편과 함께 행복했던 그곳으로. 몸이 점점 밑으로 가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생과 사의 경계, 은영이 끝내 미지 못한 숨비 소리였다.